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췄다는 평가를 재확인했는데 의회 내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규모와 역량을 상세히 기술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과 일본 그리고 영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십 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이동 발사대 텔을 사용하는 두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으며 이들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핵 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보고서는 이어 북한 등 적성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 역량에 관해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평가가 많으며 현재 괌과 한국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미국의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육군의 패트리엇 즉 팩3 시스템에 대해선 가장 안정적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하면서 패트리엇은 첨단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로부터 군사기지와 비행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의회에선 북한의 ICBM 사정권에 있는 미국령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의 차세대 유격기 NGI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연말 의결 예정인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에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의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계획을 서두르도록 하는 조치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의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간사는 지난 3월 재개된 북한의 ICBM 시험과 관련해 VOA에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국 본토 방어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치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국 본토와 영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군이 스텔스 폭격기 B-2A 스피릿 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로 불리는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제8공군의 509 폭격 비행단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활주로에서 폭격기들이 대열을 형성해 동시 출격하는 모습 등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509 폭격 비행단은 우리는 연례 스피릿 비질런트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B2 스피릿의 엘리펀트 워크와 발진 훈련을 수행한다며 일상적인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이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글로벌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B2 폭격기는 B-52, B-1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날개는 길이 52.4m, 기체 길이는 21m로 최대 이륙 중량은 17만 600kg, 무장 탑재량은 18톤, 최대 속도는 마하 0.95에 이르며 유도폭탄뿐만 아니라 핵폭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탑재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30건의 독자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올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제재 목록을 살펴본 결과
총 7차례에 걸쳐 개인 14명과 기관 등 16곳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개인의 경우 북한 국적자는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인 3명과 타이완과 싱가포르 국적자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의 경우 북한과 러시아에 소재지 혹은 본사를 둔 곳이 각각 6곳이었으며 3곳은 싱가포르에서 운영됐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총 한 차례 9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제재 부과 건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속됐던 2017년 200여 건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어업권 거래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해역에 중국 어선이 다시 출현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입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후 1시경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 일대에서 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에 중국 어선 랴오다 중이 15031호가 보입니다. 길이 50m, 폭 8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 트래픽은 어선으로 표기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는 랴오다 중이란 이름에 각각 다른 번호를 붙인 선박 약 300척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 깃발을 단 어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진입한 어선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데 랴오다 중이 15031호가 어떤 이유로 해상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한 위치 정보를 노출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박과 함께 이 해역을 운항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과거 북중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진입 실태를 주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어업권을 사들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428척의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고 특히 이들 선박의 최초 출항지가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으로 나타나 북한과 중국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북한 해역에 진입한 어선 수는 2018년에 2,611척, 2019년에는 1,882척, 또 2020년에는 2,389척으로 매해 평균 2,000척 이상 북한 해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암호화폐 탈취를 노린 해킹 공격을 계속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더욱 대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탱하기 위해 암호화폐 공격을 통한 외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의 제재 등으로 갈수록 현금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저비용 고수익의 익명성이 뛰어난 암호화폐는 여전히 북한의 매력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외화 확보 수단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해킹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 기법과 성공적인 대응 사례, 기술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안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인권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5일 VOA에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 공사 프로젝트에 체계적으로 강제 노역을 동원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위반 국가 중 하나라며 인판티노 회장의 발언은 노동자들 인권에 관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무신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인판티노 회장은 이 세상에 월드컵을 주최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북한과 카타르가 바로 그런 곳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도 VOA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에서 경기 개최로 인한 인권 위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아랍권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카타르에서는 축구 경기장 및 시설 건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해 인권 유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야생동물 밀매에 직접 개입하거나 외교관들을 동원해 거래를 해왔다고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밝혔습니다. 루시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거래는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만큼 큰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북한에 연간 수십만 달러의 소득을 안겨줄 수 있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직전까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슴과 절지동물, 웅담과 대형 고양이류를 재료로 한 소비재를 팔았습니다. 실제 중국 세관 당국은 2019년 5월에서 6월 사이 북한에서 돌아오는 중국 관광객들로부터 107병의 호랑이 뼛가루를 넣은 술이란 뜻의 호골주를 압류했으며 해외 북한 외교관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코뿔소의 뿔과 코끼리, 상아 등 야생동물 부위를 불법적으로 거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